그 뒤에 중정 간부들이 그 상의한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직접 투신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그때 네. 현장이 어떤 상태였나요? 예. 그 장성록 대검수단장 방이 2층이에요. 남산 분청사 2층. 그 몇 달 전까지 중정 감찰실 저희가 그 2층에 있었어요. 거기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우리가 썼다고요. 저도 그 화장실을 썼다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걸 비워주고 독립건물 남산 드라마 센터 올라가는 남산 그쪽에 있는 독립건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산 분청사 2층 그거에 대해서는 훤하게 알아요. 어디로 가면 비상 계단이 있고 지들끼리 의논하고 했다면서 방을 순간 나갔어요. 그럼 이쪽으로 나갔는데 이쪽 문이 있잖아요. 복도 쪽 문이. 근데 문을 열고 이렇게 싹 복도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건 뭐 뛰지도 않았어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비상 계단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20m 될까? 2층에서 2층 화장실 미치니까 1층이잖아요. 1층 같은 레벨이잖아요. 같은 높이. 바로예요. 근데 돌아서 계단을 내려가고 돌아서 가야 되니까 4, 50m? 순간이죠. 뒷문 열고 딱 갔어요. 10월 19일 날씨가 쌀쌀했어요. 아침입니다. 7층은 없어요. 김치열이가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다 사기예요, 사기. 엘리베이터를 보면 1, 2, 3, 5, 6, 7. 4층이 없어. 미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1, 2, 3, 5, 6, 7. 7층이지만 6층 건물이야. 국민들한테 6층에 떨어졌다는 것보다 7층에 떨어졌다는 게 더 빨리 정말 죽었겠구나. 떨어지면 그것도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야. 그럼 뻔히 알고 내가 몸소 사용하던 층이고 감찰실 보안관으로서 수시로 관리 감독하던 데고. 아침이라서 쌀쌀했죠. 예. 그러면 새벽이야. 현장은 어땠어요? 그러면 뭐 떨어져서 돌아가셨으면 피가 흐르고 뼈가루가 떨어져 있든지 무슨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흔적이 있었으면 뭘로 그 흔적을 지우겠습니까? 물 같은 거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런 물기가 있어야죠. 아스팔트가 그냥 매끈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렇게 요철이 있는 아스팔트예요. 물기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올해도 안 봤습니다. 그거 뭐 돋보기 되고 이러고 봅니까? 물기 한 점 없는데 아무 흔적이 없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실 땐 그 자리가 너무나 클리어한데 뭘 더 봅니까? 딱 보자마자 들러먹고 나서 그대로 나와서 택시 잡아 탔어요. 왜? 아침 시간이니까 직원들이 출근하는 택시 타고 정문 앞에 많이들 택시가 내려주고 가고 내려주고 하니까 택시 잡기가 쉬웠거든요. 그냥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그냥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갔죠. 갔더니 그동안에 뭐 지들끼리 연락이 됐는지 모르죠. 최종선이 거기 나타날지 모르니까 뭐 잡아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딱 가서 택시에 내려오니까 벌써 정보부원들이 이러고 쳐다보고 올라오더라고요. 내리지 않고 그냥 시내로 다시 갔죠. 정말 광화문으로 나왔어요. 광화문에 동아일보사도 있었고 국회도 있었잖아요. 갈 데가 없었어요. 대사관? 미국 대사관? 소속 대사관은 어딘지 몰랐어요. 진짜 갈 데가 없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 선동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간첩이. 진짜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후세에서 음은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뭐 한다 하면서 그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선생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공개된 투신 현장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공개가 됐었잖아요. 난 두 장, 나는 1988년인가? 그때 김상수 검사, 김승훈 신부, 함세웅 신부님, 우리들 60이죠, 60. 노태우 막 정권 들어섰을 때. 그때 할 때 사진 한 장 본 것 같아요. 전 딱 보고서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감찰실 보안관은 인원, 문서, 비밀 문서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대비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장비도 본다 그랬잖아요. 장비. 카메라, 하다못해 프린터, 무전기, 권총, 총기, 리볼버 그런 거 다 점검하는 거야. 정보부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정보예요. 안신 가버먼트. 최첨단의 수사 장비를 갖고 있었어요. 검찰도 그런 장비 없어. 어디 흑색 필름에 흑색 카메라에 천만의 말씀이야. 그 사건에 그런 사건에 사진 한 장 찍고 맙니까? 단 한 장. 저 선생님, 저 이제 형수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형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형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형수님은 인천의 병원집 딸로서 본인이 또 의사셨고요. 착하고 똑똑하죠. 두 아이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얼마나 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평생 깨끗하게 열심히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처음에 형수님한테 그 형님의 사망 소식을 전해줬을 때 눈물을 안 흘리시고 의연하게 예, 대하셔서 오히려 냉정함을 찾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수기에서 봤는데요. 예. 그 형님 사망 소식을 전했을 때 형수님 반응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형님의 명예라도 좀 지켜드리는 게 어떻겠냐. 정보부랑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아버지들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최 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최 씨 집안 며느리여서 삼촌들 뜻에 따르겠다고 딱 그러시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어요. 그때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가슴 속에 사귀는 그 한 좀 서리빨 같은 그런 차가운 어떤 이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서리빨 같은 기상이라고 할까 어떤 오기 같은 거 말이죠. 절대로 약한 모습을 안 보이겠다는 그런 모습을 느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저희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강인한 분이셨던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장례식 때 풍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장례식 현장에서요? 네, 장례식 때 중정에서도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예, 처음에 이제 나도 조건을 제시하고 그쪽도 조건을 제시하고 서로 끌고 땡기는 그런 뭐 딜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었죠. 그쪽은 우리가 형님 시신을 모시고 서울대를 학생들한테 노제를 서울대를 들려서 그런 거 좀 있을까 두려워했고 뭐 그런 그쪽이 두려워하는 바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형님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해주기로 서로 약속이 됐으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쯤에 워싱턴 포스트의 돈 오버더포 기자가 형님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품고 그 양반이 동경특파원인데 왔어요. 우리 형수가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침묵을 지켜야 고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서로 양측에 침묵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의문사 진상규명인의 그런 사람들은 돈 오버더포 기자하고 다른 한국 기자들이 막 몰려왔는데 정보부 직원들이 막 차단을 하고 강제로 밀어내고 그랬다. 안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많이. 한국 기자 콧배기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선생님 그 장례식장 찍은 사진들 저도 이제 처음 보면서 그 사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때 당시 장례식 분위기가 좀 일반적인 장례식하고는 좀 달랐다고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과는 또 다른 시절이라 장례식에 곡도 하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례식 인부들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겠죠.
유교식으로 많이 치르면은 곡도 하고 뭐 춘문도 읽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이상하게 보인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장례식이 곡하는 사람 한 명 없냐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 없냐고. 그게 그날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장식이라고 그럴까? 그냥 갖다 묻는 나라예요, 그냥. 우리가 그때 박춘영이라고 정보부 구기생 내 동기생이 따라왔는데 감찰실 일동 그래가지고 조의금 10만 원 가지고 왔어요. 감찰실 직원 일동. 그건 내가 받았어요. 내가 감찰실 직원이었고 큰 돈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장례식에, 다른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걸 이렇게 내가 내려다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춘영이 내 정규화정 동기생 감찰실 둘이 같이 왔거든요. 예, 살아남으라 그러더라고요. 장례식 제대로만 하면 저게 문제겠네. 내가 그랬어요. 살아남는다. 근데 우린 젊으니까, 20대니까. 우리 형 죽인 놈들,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나이밖에 없다. 젊음, 세월 싸움이다. 그놈들 언제 뭐 기다리면은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장례식 치르고 4일 후에 그 중정에서 김치열 차장이 간첩단 사건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이제 형님을 간접단의 일원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 좀 심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배신감을 느꼈죠. 당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배신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놈들이니 우리 가족들한테 위해가 다시 올 수도 있겠구나. 나의 3가지 약속 그거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 불안감 그리고 절박함. 그날 기자회견이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선동 그 형님 댁에서 형수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어른들 몇 명이서 그 TV 이놈들이 뭐라고 하는지 좀 보긴 봐야 될까. TV 앞에 이렇게 김치열이 떠드는 걸 듣고 있는데 아주 형님을 어마어마한 간첩으로 몰아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아주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믿을 수 없다. 옆에 형수가 계셨어요. 이걸 빨리 뭘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직물 쇼크도 많이 받았고 뒤로 팍 넘어갔어요. 형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축하더라고요. 내가 형수한테 훈상이한테 갑시다. 훈상이 그러면 지훈상.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그러고 정말 내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병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형님 정보부에 모시고 갔을 때부터 거의 한 잠도 못 잤거든요. 그거 김치열이 발표를 보면서 막바지에 터졌던 것 같아요. 반 시오크, 반 가장 뭐 그런 하여튼 몽롱한 상태에서 형수한테 세브란스 왜 우리 가족들 좀 아프면 다 훈상이한테 갔거든요. 고창조 우리 형수님 평생 주치의들이에요. 내 친구들이 누구라고는 금방 알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간 거예요.